삼성그룹의 준법 경영을 강화할 삼성준법감시위가 내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행보를 시작합니다. 국회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법원장이 전적으로 행사해오던 판사보직 등 업무 분담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규칙을 명문화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일정한 비율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재 위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와 관련 쟁점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나눠받는 퇴직금 분할 약정 계약을 체결했어도 상황에 따라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에서 전해드립니다. (2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에선 오늘 국정농단 뇌물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 흐름을 비판하며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게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인데 내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삼성 저격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회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오늘 기자회견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등 주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에서 참석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고 지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삼성이 재판부 주문에 호응해 준법 경영 감시 제도를 만들면 재판부가 이를 양형사유에 반영하는 식으로 집행유예로 풀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일단 모양새는 재판부는 준법경영제도 마련 주문을 했고 삼성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경영감시위원회를 꾸려 정식 발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결국 서로 짜고 치는 재판부의 이재용 구하기 아니냐는 것이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지적인데 구체적으로 문제 삼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을 준용해 준법감시위 출범을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판단에 고려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 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준법감시위를 양형 기준에 적용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아닌 개인 이재용 부회장에 적용할 수 없고 그나마 사후에 설립한 준법감시위를 양형 기준으로 삼는 건 말도 안 된다는 비판입니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몇 년 전 시외버스 운전기사가 차비 2,400원을 회사에 덜 납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이 시외버스 운전자는 1심에선 단순 실수라는 버스기사 주장이 받아들여져 복직 판결이 났지만 항소심은 운송 수입금 횡령 행위는 심각한 비위 행위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버스기사는 2,400원 횡령했다고 밥줄이 잘렸는데 누구는 수십억 횡령에 수십억을 뇌물로 주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온당하냐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은 삼성전자 등 7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삼성준법감시위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 이사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짓고 공식 출범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룹 외부의 독립기구로 출범한 삼성준법감시위는 내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식 행보를 시작합니다.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지난달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부회장 양형사유 면피용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며 삼성 윤리경영의 파수꾼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승마지원 관련 말 비용 등을 뇌물이나 횡령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며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이 이를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이 부회장에 대해 더 엄격히 판단해 다시 정의롭게 판결하라는 취지라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에게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 위원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 일단 뭐 유류분이 뭔지부터 좀 말씀을 들어보고 갈까요? 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네. 자기 상속분에도 못 미치는 만큼밖에 못 받았을 때 네.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흔히 상속분의 절반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뭐 형제자매하고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3분의 1이고 배우자와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절반까지는 보호해주는 게 유류분 제도입니다. 네. 근데 이 유류분이 헌재 위원 심판대에 올랐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네, 일단 위헌법률 심판을 법원이 제청했다는 겁니다. 네. 재판이 열렸는데 네. 외국에서 이민하던 자녀와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네.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갔다. 근데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라고 하면서 유류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달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권순호 부장판사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인데요. 이게 네. 원래 어떤 네. 제도냐 하면 네. 과거에 우리나라 남아선호 사상이나 장자선호 사상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인데 재산은 장자에게만 물려주고 네. 심지어 같이 재산을 형성한 배우자에게도 뭐 명의조차 돌려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돌아갈 경우에도 일체 안 주고 그 다음에 딸에게는 뭐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주던 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에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속인들에게 일정 부분의 유류분은 보장해서 설사 딸이라 하더라도 또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권을 보호해주자 이런 것인데요. 네. 반면 이렇게 함으로써 원래 재산을 형성한 돌아가신 분, 네. 그러니까 사망자, 유언하신 분의 재산권은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진 돈을 내가 누구에게 줄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나중에 내가 사망한 이후에 법원에서 또는 법에서 그 의사를 무시하고 절반가량은 찾아주겠다 이런 것이라서 재산권의 충돌 문제가 생기는데요. 유언자의 재산권 문제도 있고 공동상속인의 재산권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법원은 이번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법원은 유언자, 사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뭐 여러 자식이 있는데 부양 의무를 뭐 전혀 하지 않았다든가 지금처럼 뭐 해외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살고 있다가 뭐 돌아가시니까 들어와서 유류분 내 상속분 내놔라라고 하는 게 그럼 나는 못 준다 뭐 전혀 한 푼도 못 준다 이렇게 유언을 남겨도 법적으로는 지금 그게 그럼 효력이 없다는 건가요? 네. 유언은 효력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조금 논리적으로는 그런데요. 유언의 자유는 인정되고 그래서 유언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제한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여기에 주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유류분이 침해되는 한도에서만은 이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이제 자녀고 내가 원래 상속받을 돈이 10억이다. 근데 나는 5억도 못 받았다. 그러면 5억까지는 찾아가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5억까지 찾아가라고 이제 남은 상속인들끼리 소송을 하는 거죠. 나 5억까지는 달라.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헌재가 위헌 심판 심리를 하게 되면 그럼 주요 쟁점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 그대로 이제 유언의 자유, 유언자의 재산권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보전해줘야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줘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상속권 자체는 아직 그래도 기본권, 뭐 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을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취지의 결정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헌법적 불합치 결정이 나거나 개선 입법을 통해서 유류분 비율을 조정하라거나 이런 식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뭐 입법론적으로 해결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 비율을 조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 바뀌어야 될 제도가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유류분제도 어떤 식으로든 뭐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뭐 바뀌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여전히 여성이나 네. 또는 노령의 배우자를 보호해야 될 필요는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사회가 많이 발전해서 남녀 차별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네. 그런 점에서는 좀 보호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친다면 무조건 폐지해서 뭐 유언자의 뜻대로만 하게 둘 일은 아닌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야말로 관계가 별로 없는 형제 자매나 또는 직계 존속의 경우에 유류분 비율을 과도하게 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율이 좀 조정되거나 또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일부 제외되거나 이런 식으로 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인사는 초미의 관심사이고 인사권자의 힘이 쏠리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예외는 아닌데요. 대법원이 그동안 법원장이 독점해오던 사무 분담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해 시행했습니다. 윤현서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법원의 재판사무와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원 재판사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새로 만들어 어제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사무분담은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을 형사부와 민사부, 영장전담부 등 각 분야 재판에 배치하는 업무로 그동안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은 법원 재판사무 규칙에 따라 전적으로 법원장의 권한이었습니다. 해당 규칙 제4조 사무분담 1항은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 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 법원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법관 줄세우기나 법관 관료와 같은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영장 전담이나 형사 합의부 재판장 등의 법원장이 선호하는 특정 경향의 판사가 보임하는 경우 법원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규칙 제4조 3항에 각급 법원의장은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위한 사무분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일선 판사들이 사무분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법관 사무분담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제도화, 공식화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사무분담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하도록 해 각급 법원에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로 예정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인사 발표가 이뤄지고 나면 각급 법원별로 본격적으로 사무분담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관 사무분담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감찰무마 의혹 기소나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민감한 사건이 몰린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윤현서입니다. 네, 월급의 퇴직금을 미리 나눠받는 형식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둔다면 정말 퇴직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오산시 소재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 씨는 네. 2015년 4월부터 이제 2년 1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네. 2017년 5월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A 씨는 재직 당시에 이제 연봉 얼마에 월급 네.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책정을 해서 매달 이제 이런 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제 네. 월급에 포함돼서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월급 명세서에 뭐 급여 얼마 이런 식으로 찍혀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퇴직금을 분할해서 미리 지급한다? 이런 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있기는 있는 건가요? 네, 이거를 이제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대신에 이제 네. 퇴직을 할 때 별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 근데 우리 대법원은 이 퇴직금 분할 약정에 대해서 네. 이제 뭐 퇴직 시 발생하는 이 퇴직금 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 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다라는 게 이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인데요. 네. 이제 이 경우에는 퇴직금 명목으로 이제 이미 지급한 금액은
방식은 네.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판단을 해서 네.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하면 네. 이제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준 금액은 근로자에게 이제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서 이제 까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는 게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성립을 하려면은 근로기준법상 퇴직 시점에 받아야 할 퇴직금이 그 매월 정액 형식으로 지급된 퇴직금보다 더 어쨌든 더 많아야지 뭘 까든지 말든지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네. 이제 이번에 A 씨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복잡한 계산이 없이 네. 일단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이제 퇴직금을 달라 이런 취지로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낸 케이스입니다. 네, 뭐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왔나요? 이제 먼저 계산을 해보면 이제 A 씨가 그동안 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이제 금액보다 근로기준법상 받아야 할 이제 퇴직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심은 이에 이 대법원 판례를 들어서 네. A 씨와 회사가 체결한 이 퇴직금 분할 약정 자체는 이제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네. 매달 월급에 포함돼서 지급된 이 퇴직금은 이제 제외를 하고 나머지 퇴직금 금액을 회사가 지급을 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네. 이제 A 씨와 공단은 이제 하지만 이런 1심 판결에 불복을 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네, 뭐 2심에서는 결과가 다르게 나온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항소심에서는 근로자가 이제 회사가 산정한 퇴직금 계산 근거를 알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서 네. 이제 A 씨와 회사가 체결한 이 퇴직금 분할 약정 자체가 이제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봤는데요. 네. 이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좀 명확히 구별을 해서 지급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이번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네. 이제 한마디로 이제 무늬만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을 했을 뿐 이제 실제로는 퇴직금 지급을 좀 회피하고자 네. 회사가 이제 꼼수를 부린 게 아니냐 이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고요. 네. 이제 이에 재판부는 사측이 미리 퇴직금 일부를 매월 분할해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상 산정된 이 퇴직금 전부를 지급을 하라 이렇게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 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김덕현 공익법무관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을 취한 경우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이므로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그게 뭐가 됐든 법적으로 줄 건 좀 제대로 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